예, 박종섭입니다. 예. 그, 음, 그 우리나라 근현대사 이렇게 자료를 보게 되면은, 최근 이렇게 많은 소장학자들이 그 새로운 주장들을 많이 해가지고 한 3년 전 자료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 더더구나 이제 한중일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같이 교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일본을 보면서 일본이 자꾸 그 우리 역사를 왜곡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포 MBC에서 그 영암 군에서 의뢰한 그 왕인박사 관련해 가지고 이 광고성 방송을 뭐 하루에도 수차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까운 전남대학에서 한 20년 가까이 근무했던 미즈노 선생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학회에 가가지고 그 왕인은 그 백제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 조항들을 한 5가지 항목을 가지고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국내 학자들로부터 굉장한 비난을 받고, 그분이 이제 일본 지금 홋카이도 대학으로 이제 간 지가 꽤 됐는데, 그분이 떠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신 거 아니, 그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동북공정 때 이렇게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가지고 그 중국을 우리가 이렇게 맹비난했는데 한중일 역사학자들한테 공통점이 있더라. 그 내가 하면은 역사 재조명이고 타국의 학자가 주장하면 그건 역사 왜곡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순수 연구자들은 그 조금 더 생각을 좀 고쳐 다듬어 가지고 그런 이해관계를 좀 벗어난 이런 자유로운 그 토론이 됐으면은 오히려 동아시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훨씬 더 수월할 건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이렇게 동의하면서, 그 진도 동학은 굉장히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동학에 대한 총론적인 것은 대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더더구나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제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우리는 그 1894년 그 7월부터 12월 그쯤 해가지고 진도에 있었던 실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순무 선봉진 등록이라고 하는 그 관에서 쓴 그 자료 외에는 어디서 이렇게 명료하게 드러난 것이 없고, 실제 일제가 이렇게 우리를 그 36년간 지배하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왜곡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마치 퍼즐 맞추듯이 중국에서, 일본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이렇게 국내 학자, 해외 학자들이 서로 연구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맞춰봐야만이 어떤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진도 동학을 말하는 것은 참 어렵다 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박주원 전 원장님께서 그 남도일보 그 주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그냥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긴 하는데, 제가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그 정리를 미처 못 해가지고 차라리 원 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보고 같이 그냥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사 문제를 접근하는데 더 수월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혹시 그 젊은 날에 지금 아마 연세가 한 90대 이렇게 넘은 분들한테 이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이 자기 조상한테 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어렴풋하게 들려주는데, 가까운 장흥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사람 됩니다. 그러면 장흥 동학을 듣고 나면은 진도 동학에 대한 밑그림이 이렇게 약간 그려지는데, 그래서 진도 관련 동학은 남도일보의 특집으로 이렇게 다루었던 그 내용에 제가 그대로
옮겼고, 전에 이제 그 18세기, 19세기 이쪽 동아시아에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라 할지 프랑스라 할지 네덜란드라 할지 이런 나라들이 이쪽 동아시아를 이제 점유해 와가지고 수년간 이렇게 이쪽 아니 괜찮습니다. 그 지배하고 있었을 때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리고 왜 이쪽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그 지배를 우리가 그냥 마치 순리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고민을 잠시 가져봅니다. 그 홍쿠 공원이 루신 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지 꽤 됐습니다. 그 루신은 원래 의사가 꿈이어가지고 일본 유학을 갔는데 그 일본 학생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는 순간에 중국의 젊은이들이 그 일본 군인들로부터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막 폭력을 그 가해당할 때 이 장면을 보고 일본 학생들은 박수를 치는데,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그 부당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저항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내가 의소를 익혀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무지몽매한 우리 국민들한테 새로운 깨우침을 심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이 아닌가 해가지고 진로를 바꿉니다. 문학으로. 그래서 그 아큐정전에 보면 아큐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사람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지금 현재 중국 사람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을 각성을 시켜가지고 이 부족함을 갖다가 그 자각하는 사람으로 깨우쳐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중국의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문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중국 그 루신을 평할 때 중국의 근대화에 그 어떤 계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기여를 했던 인물, 이렇게 중국인들은 문학사에서 기억을 합니다. 그 우리한테도 그런 분들이 실제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주류가 되지 못하고 늘 변방에서만 이렇게 머물렀다 한 이렇게 삶을 마감하다 보니까는 늘 역사에서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게 등대라는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을 쓴 분은 그 김민환 선생님이라고 그 원래 신문방송학을 하신 분인데 지금 완도 보길도에서 소설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문방송을 했던 분이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 보길도에 가서 촐로들한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본인이 문헌에서 봤던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그 왜 완도에 있는 그 소완도 사람들이 그 소완도에 설치되어 있는 등대 습격을 했었을까, 이런 고민. 이제 저는 이쪽 우리나라 노동운동, 농민운동사를 보면서 1923년 암태도에서 600명의 그 농민들이 목포에 와가지고 1년 동안 투쟁을 합니다. 많이 올 때는 600명이 그 돛담배를 타고 목포에 와서 아주 그냥 그 아사동맹이라는 그 현수막을 내걸고 목포 법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유달산 옛날 그 목포 경찰서 그 옆에가 옛날 법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농성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장면을 보고 동아일보에서 아주 연속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보도를 보고 이제 뭐 신의주에서 평양에서 성금이 답지하고 같은 지주이면서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목포까지 내려와 가지고 경력금도 이렇게 주고 가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 지켜보니까 이걸 이대로 두게 되면은 마치 1913년, 19년에 있었던 3.1운동의 버금가는 새로운 이렇게 변혁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일본인 관리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중재를 합니다. 소장료의 70%를 40%로 낮추는 이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해결되고 나니까 바로 24년도에 그 옆에 있는 자은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떨어진 지도, 그리고 이제 이게 하이도, 그리고 완도, 소완도까지 마치 도미노처럼 이렇게 그 소작인들이 어떤 권리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정당한 자기 권리를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내용의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 당시 그 농민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의 이렇게 면면을 그 찾아보면은, 그 1894년 그 충청북도 그 남접과 북접이 한,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은 아무도 모릅니다. 전에 한 동학을 30년 가까이 연구했던 이화 선생님은 그 20만이라는 근거가 어딥니까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은 그냥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구전으로 얘기해 주니까 20만이지, 그 20만이라는 기록은 일본 자료건 우리 자료건 그 어디에도 없다. 근데 이제 보면은 20만이라는 그 숫자가 이렇게 그 나오는데, 그 충청에서 마지막 그 서울 상경을 목표로 했다가 그게 좌절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 강경파였던 김괴남은 그 저쪽 그 원래 그 태인이 이제 본인의 그 주 활동지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응거하고, 그리고 이제 전봉주는 그 태인으로 가가지고 같이 그 만나서 이 김괴남 부대하고 다시 합류해서 새로운 재기를 모색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바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광군이나 민보군이나 또 일본 후비 보병 부대하고 이렇게 마주치게 되니까, 그리고 중과부족으로 못 해보니까 동쪽으로 동진해가지고 다시 북진하려고 이제 순창 피로리로 이렇게 갑니다. 그럴 때 뭐 자기 가까운 병사 한 3사람하고 이제 상인 복장으로 이렇게 변복을 하고 가다가 그 백양사 말사인 그 사찰에서 한 이틀간 이렇게 머물다가 이제 순창으로 이렇게 가는 그 행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동학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일진회로 들어가서 친일로 이렇게 가는 그 케이스도 만만치 않게 많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흩어져 가지고 그 뭐 장흥에서 아니면 신안 섬에서 아니면 저 완도 신도 이런 데까지 전부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그 의병운동, 그 다음에 독립운동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맹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사진 자료에 보게 되면 강원도 저 깊은 산골에서 어린 꼬마가 이렇게 총을 메고 의병운동에 참여하는 이런 사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그 봉기 때는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그 격전이 이루어졌지만, 나중에는 황해도, 강원도 이 일대까지 뭐 충청, 경상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까지 이렇게 다 영역을 차지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확장이 되는데, 여기 김민환 교수는 그 시골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차제에 여기 최재우 여기 그 교주가 썼던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내가 한번 읽어야 돼 해가지고 이 책을 읽고 이 소설을 집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본전투에서 숨어 들어왔던 그 사람이 그 마을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냥 그
맨투맨으로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학문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하면서 항일 의식을 가르칩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러면 저 등대가 이쪽 서남해를 오가는 저 등대 가는 역할은 보니까 우리 배가 아니라, 우리는 그 당시 뭐 돛담배 아니면은 노젓는 배가 전부였는데, 일본인 상선들이 또는 일본인 군함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데 전부 조선 침략을 위해서 오가는 배들인데, 저 배들을 위한 등대라고 그러면은 저 등대를 파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등대를 과감하게 파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철로를 개설할 때도, 이 철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원래 목적이 그 지금 만주를 점령해 가지고 어쩝니까, 너일 전쟁이 이제 있고 나서 이쪽 동아시아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저 유럽 대륙까지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철도를 부설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병들이 그 이제 철도 폭파도 하고 전선줄도 끊고 하다가 발각되면은 그냥 거기서 이렇게 차명을 당하는데, 그 당했던 장면들을 외국 이 선교사나 기자들이 그걸 촬영해 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또 우리 이렇게 문헌 자료에 종종 소개를 합니다. 아니 왜 철로를 개설하는데 저걸 파괴하려고 하지? 단편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동학에서 그 다음에 의병에서 항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투철한 이 민족혼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가능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 작년 수해 때 그 장흥에서 90 넘은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성이 고씨인데, 고강순이라고 동학 의병운동을 했던 이쪽 창평 쪽 그쪽 고씨들 후손들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실제 이렇게 동학에 참여했다가 겪었던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생생하게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쪽 장흥에 있는 장흥고등학교 설립할 때 여기다가 땅을 기증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인재를 이렇게 어떠한 역할을 했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들려도 저도 언제 한번 더 많은 시간을 내가지고 그쪽 고택에 가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충분한 시간은 제가 못 가졌지만은 아마 마치 전설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옛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런 동학에 관련 얘기들이 아마 요소요소에 숨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자료집 34쪽에 보면은 동학 농민혁명 주요 사건 일지 해서 기존에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날짜가 조금씩 다른데, 지금 이 자료는 정읍에 있는 기념재단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개한 자료입니다. 여기 내용도 조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오류도 좀 몇 개 보이고 그러는데, 그래도 기존 자료에서 조금 더 정선된 그런 부분으로 보고, 35쪽에 보시면은 여기 동학 농민혁명 명칭 변천사 해가지고 되게 60년대까지는 그냥 동학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와가지고 그 난이 사라졌는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 강단 사회학에서 오지영 선생이 쓴 동학사란
책이 그런대로 이렇게 객관성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서울대학은 이병도 교수가, 고려대학은 신순호 교수가, 이분들이 우리 사학계 헤게모니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제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다 독립유공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동학도 더 앞서 이렇게 외침에 대해서 저항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공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의 기점이 나와요. 제가 그 내용을 어디다가 정리해 놨냐면은, 37쪽에 보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해가지고 유공자법에서 거기 쭉 이렇게 소개해 놓은 게 아마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962년에 나온 책,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독립운동의 기점은 1895년 을묘의병, 그러니까 명성하고 시해 사건이 하고 단발령이 겹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공자 혜택을 받고, 그 이전에는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동학에 참여했던 분들이 혜택을 받으려면은 거기 있는 내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내규는 지금도 그대로 돼 있고, 이 두 분들한테 배웠던 제자들이 이제 지금 연세가 한 80, 70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분들도 학계를 다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신순호 교수한테 배웠던 강만길 교수는 자기 은사지만은 과감하게 식민사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민족에 대한 자주성, 이런 거를 이렇게 키워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병도 교수 밑에서 배웠던 거기 출신들이 가장 우리 학계에서 이렇게 보수적이고, 지금도 진보 보수해가지고 학계에서는 굉장한 갈등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화융성을 얘기하면서 문화예술인한테 블랙리스트를 실제 적용해가지고 불이익을 줬던 우리 지난 세기의 문화정책의 부분을 일정 부분 이렇게 거기다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긴 자료를 주면은 조금 보다가 그냥 재미없다고 다 덮어버립니다. 나중에 집에서 편안하게 보시고, 제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세 역사를 다크 에이지, 암흑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신 중심이다 보니까 이걸 지켜봤던 자연과학, 철학한 사람들이, 이제 또 사회생물학자들이 신 중심의 역사관에서 많은 회의를 갖게 되면서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를 얘기할 때 새로 태어난다 해가지고 부활, 재생 이런 말들을 쓰는데, 천주교, 서학이 우리나라 들은 지가 한 350년 정도 되는데, 서학에 도전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동학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리고 이 서학이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기존의 간섭과 기존의 권위에 과감하게 도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가만뒀다가는 이게 사문난적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기존의 양반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양반사는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배격하고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한테까지 뭐 신분상의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그 고각화 세월이 엮게 되는데, 그때 동학 제 1대 교주였던 최재우라는 분이 자기 고향 경주 그 용담정이라고 하는 그 정자에서 이렇게 그 우리 몸 안에 내가 모시는 이렇게 시천주가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몸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그 관습에서 보면은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결국은 형장예술로 사라지는데, 문제는 여기에 동의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어쩝니까 이제 보훈에 모여가지고 그 신원 교조 운동, 그러니까 이 일대 교주에 대한 그 억울함을 이렇게 풀어달라라고 이렇게 집단으로 상소도 하고, 그 상소가 올라올 때마다 어쩝니까 노둔으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들은 철저하게 이들을 배척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이 두 번째 교주, 여기 최시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주로 경전을 정리하는 이런 데 몰입했지, 그 전봉준이나 김계남 같이 이런 항쟁보다는 그냥 교세 학장 이런 쪽이었는데, 사람이 곧 하늘이라 해가지고 인내천, 그 다음에 사람 성기를 하늘같이 해가지고 사인여천,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끊임없이 설파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갈망했던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그 로마의 사신들이 이쪽 중국에 오면은, 이쪽에 오게 되면은 그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비단이라 할지 아니면은 차라 할지 이런 걸 이렇게 구하려고 실크로드, 비단길이나 또는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중국 황제를 와련하고 또 이렇게 그 물건을 구입해 가고, 근데 이게 18세기까지는 중국이 문화적으로 서양 세력보다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의 균형이 이렇게 팽팽하게 그런 대로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 중동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요, 우리 그 해초 스님이 그 당나라를 거쳐서 인도에 가가지고 그 천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그 지역의 풍속 또는 그들의 문화,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 환경,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 기록물이 어떻게 된 건지 중국에 있는 운강 석굴 속에 이게 있다가 이게 1920년대인가 이게 발견이 돼요. 그게 보니까는 여기 해초라고 하는 그 신라 고승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문헌들이 더 발굴이 된다면은 아마 우리의 고대사와 우리의 중세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된 영역으로 우리한테 소개될 것이다. 그걸 연구를 많이 했던 분이 그 북한에서 중동으로 유학해가지고 거기서 수십 년간 이렇게 살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필리핀을 거쳐가지고 신분 세탁해서 그 국민대학인가에 여기서 그 중동사를 가르쳤던 분이 있어요. 누군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이슬람권에 관련된 그 여러 이렇게 연구서들을 발간했는데, 그분이 아마 금년인가 뭐 저기 아마 작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 가족은 다 북한에 있고 그러지만은 그 가족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그분은 학문하는 것이 더 즐거워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많은 연급적을 이렇게 남겼는데 나중에 그 정부에서 이 사람은 가채반인가 해가지고 실제 조사도 받고 형도 살고 뭐 그런 그 분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최시영을 이어서 여기 손병입니다. 이분은 실제 그 전투에도 참여했고 또 그 3.1 독립선언서에 그 참여했던 또 그런 분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학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인물이 여기 전봉준 장군인데 그 지금 이 사진은 조금 다른 게 이게 그 전시 그 종친회에서 이 사진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성한 건지 아니면 기존 사진에서 어떻게 한 건지 실제 그 동학의 3인방들은 사진이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으로 이렇게 그 선명하게 올라 있어서 제가 이걸 잠깐 가져와 봤고 지금 이 사진은 앞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은 지금 순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위병들이고 근데 이렇게 그 서서 가는 이유가 이게 지금 백양사 말사인 청류암인데 그 건국대학교 신봉영 교수가 한 30년 전에 실제 이렇게 정읍에 와가지고 이 일대를 다 돌고 남긴 사진에 보면 그때 청류암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낡은 건물인데 여기서 이틀밤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산세가 험하고 그 다니기가 불편한 곳이라 여기까지는 오지 않겠지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추적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이틀을 머물고 이제 그 다시 옮겨간 곳이 그 이쪽 순창 피로리가 되는데 여기를 가면은 옛날 내 부하였던 김경천이가 있고 이 친구한테 몸을 의탁해 해서 여기서 조금 더 동진해 가지고 여기서 태인으로 이렇게 가면은 일본군하고 광군하고 겹치지 않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들어옵니다. 그 여기 왔을 때 김경천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이미 그 포상금으로 돈 1000냥과 그 다음에 군수직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제 방이 붙어 있는데 그 자기 이렇게 옛 장군을 모시고 주막으로 모시고 갑니다. 가서 저녁밥을 근사하게 대접하고 안심을 시켰는데 그 원래 전 장군은 그 복리를 공부해 가지고 사람 보는 눈도 굉장히 탁월하고 분위기도 이렇게 잘 감지를 한다는데 그 벌써 이 김경천은 이제 이렇게 저녁 식사를 이렇게 다음에 그 전주 가명에서 근무했던 한신현한테 이 내용을 밀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신현은 그 여기 있는 이 동네 청년들하고 한 7, 8명을 이렇게 동원합니다. 그 저 상황을 보고 담벼락을 훌쩍 넘었는데 그 전 장군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원래 그 굉장히 무술도 익혀가지고 몸이 날렵하고 행동이 굉장히 민첩한데 그날 몸이 전혀 이렇게 생각대로 잘 듣지 않더라. 아마 그 주막집 주모가 그 음식에다가 그 원인 모를 그 비상약을 넣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들은 그런 의심을 한다라고 어떤 분이 저는 책에다 썼길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참나무 세례를 이 온통 하체에다 받아가지고 이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잡혀가는데 먼저 여기서 잡혀가지고 바로 전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주로 옵니다. 나주에 오니까 나주에 있는 그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빨리 효수를 하라고 막 이렇게 빗발치는 거예요. 여기서 전주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거기서 다시 서울로 이렇게 압송돼 가는 그 장면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전봉준이는 지금 이 사진하고 약간 다른 것은 요 아래 사진은 옛날 거고 요 사진은 그 최근에 이렇게 발견된 조금 더 선명한 거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것 한번 봤습니다. 이제 동학에서 얘기하는 제일 강경파 김계남, 그 원래 본명은 김기범인데 남쪽에서 그 새로운 나라를 연다 해가지고 계남으로 이렇게 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 태인회가 자기 따르는 무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주에서 바로 그 효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서울로 이렇게 압송해 가다가 태인이나 공주 정도에서 만약에 그 따르는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상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김계남 장군은 전주에서 이렇게 효수를 당하는데 그 박경리 선생이 쓴 토지라는 작품을 보면은요, 그 화엄사를 가다 보면 화엄사 들어가기 전에 천은사라고 하는 오래된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에 여기 김계남이 그 사찰을 갑니다. 간 이유는 그 사찰 주지스님이 우관선사인데 그 자기 형이 있는 그 스님의 사찰에 가가지고 휴양차 거기를 갑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하동 평사리에 있는 채참반딱에 있는 그 부인, 윤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노루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남편의 영혼을 달래려고 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차 머물러 있는데 이 김계주는 혼자 몸입니다. 근데 그 윤씨 부인을 보니까는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 윤씨 부인에 대해서 그 이상한 표정, 뭐 이런 걸 보고 자기 형인 우관선사가 막 꾸짖어요. 꾸짖으니까 뭐라고 항의를 하냐면은 하늘이 이렇게 육신을 줬는데 왜 그 육신을 나로 하여금 거부하라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윤씨 부인을 겁탈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김한이라고 그 작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김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윤씨 부인은 이제 몸이 부풀어 오르는데 자기 집에는 그 머슴도 많고 식솔도 많고 자기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제3의 장소에 가서 그 아이를 출생을 하고 그 아이는 여기 사찰 우관선사가 돌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크게 되니까 이 아이를 그 윤씨 부인 집으로 보냅니다. 일꾼으로.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윤씨 부인의 아들 최치수하고 이복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최치수의 부인은 자기 형수입니다. 그 최치수의 부인이 별당하신데 별당하시는 굉장히 미모가 화려해요. 그리고
그 최치수하고 별당아 씨하고는 그 사이에 최서희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김한은 이상하게 밤만 되면 막 괴성을 지르고 밤에 수십 리를 갔다 올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몸이 날렵합니다. 근데 그 별당아 씨하고 이 김한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 도망간 사실을 그 남편 최치수가 알고는 이제 집에 있는 포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추적을 합니다. 수개월 동안. 어디까지 추적하냐? 저 금강석까지 추적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 포수 중에 수동이라고 하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저기 있다 쏘라라고 한 일부러 오바를 해가지고 두 사람을 살려줍니다. 나중에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그 별당아 씨가 중간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추적은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이런 비밀을 그 윤씨 부인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씨 부인은 그 뭔가요? 신분이 양반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 김계난 장군은 신분이 중인입니다. 그러면 남자 신분이 높고 여자 신분이 낮으면은 이건 그랜드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춘향전에서처럼. 근데 반대로 여자 신분이 높고 남자 신분이 낮게 되면은 이 둘의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고 그 아이도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중인 남자와 양반 여자가 만나면 이렇게 불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또 우관선사가 누가 절에서 맡겼다 해가지고 조그만 아이를 또 데리고 옵니다. 길상이라고. 그래서 그 길상이는 그 집에, 윤씨 부인 집에 머슴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길상이는, 그러니까 최치수보다 나이는 더 많지만 그 집에 머슴이기 때문에 늘 상전을 위해서 그 봉수하는 것이 자기 역할입니다. 근데 어려서는 고집도 세고 집에서 온갖 앙사를 부려도 다 이렇게 일꾼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커가면서 그 길상이한테 새로운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윤씨 집에 조중구라고 하는 그 외척이 있어가 이 사람이 여기 집에 들어와서 그 윤씨 집에 온갖 살림을 다 그냥 결단을 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고열자가 번져가지고 막 사람이 대거 이렇게 죽어나갈 때 그 윤씨 부인도 이제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최치수는 그 집에 그 하녀였던 기녀라는 그 여자하고 그 동네 평산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이 최치수를 살해합니다. 그 자기 부인 별당아 씨가 자기 이복 동생하고 바람이 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최치수는 굉장히 이렇게 냉철하면서 굉장히 냉차입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융업소를 전전하면서 남자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그 미모가 화려했던 별당아 씨가 이제 그런 사건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그 최서희는 신분이 양반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말했던 그 길상이라고 하는 이 꼬마는 신분이 그 종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신분이 낮고 여자가 높기 때문에 이 만남도 불행한 만남인데, 이미 그때는 1894년 갑오 개혁에 의해서 신분제가 폐지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제는 폐지가 됐어도 의식 속에는 여전히 그 상정과 하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건데, 자기 그 친척이 와가지고 살림을 다 이렇게 결단을 내니까는 식솔들을 데리고 최서희는 저 만주로 이제 떠납니다. 그 만주에 가가지고 거기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길상에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 마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그 입원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된 그런 연으로 이렇게 엮어지는데, 이것은 박경리 선생이 일종의 소설에서 담아놓은 픽션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여기 김계남이 그 우관선사 동생이고 거기 가서 요양을 했느냐? 그건 아닌데,
그 토지 23권이라고 하는 그 장편 소설을 엮어가면서 소설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엮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그 역사 속의 인물을 여기다 이렇게 넣게 되면 읽는 사람이 더 사실감을, 생동감을 느끼잖아요. 만약에 김계난 장군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건재했다 그러면은 아마 작가를 상대로 비록 픽션이지만은 아마 소송을 제기했을 거예요. 우리 명랑 그 영화가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되니까 그 배씨 종친회에서 배설에 대해서 모욕했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잖아요. 물론 이제 재판에서는 이건 예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정부로 다룰 수 없다 해가지고 다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은 그런 스토리가 여기 김계남 장군한테 일부 있었고, 이 묘는 되게 가묘입니다. 가묘인데 이렇게 꾸며놓고 이제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선양 사업들을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여기 보면은 동학숙의 손아중 해가지고 그 얼굴 생김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온유하다고들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 손아중 장군은 여기 수강산이 어디가 있냐면은 저기 어디죠? 그 변산반도에 있습니다. 여기 제시에 숨어 있다가 제가 이봉우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 고발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다 형장 예술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동학의 그 3인방들은 이렇게 이제 삶을 마감합니다. 실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꾸며가지고 그 지역에서 또 그 후손들이 이렇게 이분들에 대한 지나간 삶을 다시 이렇게 지금 재조명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동학의 주요 활동인데, 여기 보면 황토제가 보이고 삼례가 보이고, 여기 뭐 고창, 그 다음에 뭐 금구, 텐 쭉쭉 나오죠. 장흥, 뭐 여기 진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제한적인 이런 투쟁이었다 하면은, 나중에 이제 2차 기포할 때는 그 영역이 저 충청도, 경기도, 저 황해도, 강원도, 경상도까지 이렇게 전국으로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동학 그러면 그냥 정읍 정도에서 공주 우금치에서 그냥 전투 정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많이 아이들은 여기 장흥에서 석대 들판에서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 동학의 그 영역은 이렇게 전국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원래 저 고부가요, 굉장히 이렇게 무려 24개 면을 이 자료에 있습니다. 거느릴 만큼 이렇게 광대한 영역이었는데, 김제평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습니다. 김제평야하고 나주평야 이 일대에서 생산된 그 쌀이 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곡물 생산량의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쪽 지역에 감사나 아니면 군수나 이런 벼슬을 딱 제수받게 되면은, 이번에 여기 가면 내가 한몫 잡겠다. 가장 목이 좋은 것.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쌀을 내가 열심히 생산해내고 있지만은 내가 노력한만큼 혜택을 전혀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혜택을 못 누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세 아니면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영광을 누리지 해가지고 금산사입니까? 전주 근처에 모악산 주위에 신흥 종교가 아주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신흥 종교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위정자들의 압박과 탐관오리 아니면은 가혹한 수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조정래 선생이 쓴 아리랑이라 이런 것들도 전부 이런 배경들을 일부 이렇게 담았는데, 이제 고부에서 정부에 반기를 드는 이런 괴수들이 나왔으니 해가지고 이 고부를 이쪽
다른 지역으로 전부 이렇게 띄어보냅니다. 그래서 그분에 이제 그 작은 면 단위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데, 원래 이 반역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 집은 전부 그냥 그 농경지로 만들든지, 밭도 아니고 논입니다. 아니면은 그 집에다 방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조선 500년을 통해 가지고 가장 백성들이 보고 싶었던 책은 뭐죠? 정감록입니다. 근데 그 정여립이 진짜로 모반을 꾸몄으면은 군사도 동원하고 훈련도 시키고 했을 건데, 정여립은 그런 것도 없이 어찌됐든 특정 황해도 감사가 이렇게 이런 걸 꾸미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장계에 의해서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 어차피 내가 죽을 것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자결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정여립의 집도 지금은 전주에 가면은 뭐 정여립 노 해가지고 이름으로 이렇게 도로 이름이 생겼지만은 그런 집들이 전부 지금은 논으로 변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이렇게 반란을 꿈꾸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가혹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이분이 바로 고부 군수로서 바로 밀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조병식이 아니라 조병갑의 사촌형이었던, 조병갑의 사촌이었던 조병식인데, 조병갑의 사진이 없어요. 한때는 이 사진이 조병갑이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아닌데, 이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조병갑의 얼굴을 한번 유추해봐라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실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발 모양의 사발 통문인데, 지금 이 내용을 일부 이렇게 해독한 것이 뭐 우리가 관을 쳐들어가 가지고 고부성을 격파하고 조병갑을 효소한다. 그 다음에 무기고를 이렇게 점령한다. 그 다음에 탐관오리를 처벌한다. 그리고 전주 과명을 우리가 접수한다면 바로 여기 경사는 한양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 계획들이, 전봉진도 몰라간 양반이라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잖아요. 이런 사전 계획을 이렇게 다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둥그렇게 이렇게 해놓은 것은 여기 주모자가 누군지를 모르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 내용이 다 해독은 안 되고 일부 이렇게 해독된 것만 지금 4가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늘 보던 얼굴 아닙니까? 오른쪽 그 여자 얼굴을 잘 보십시오. 조배석 의원입니다. 예. 전라북도 익산에 가면은 그 남성 고등학교, 남성여고가 그 지역에서는 명문인데, 남성여중도 명문입니다. 그 남성여중 나오고, 경기여고 나오고, S대학 나오고, 판검사를 경험했던 그 여자입니다. 근데 어쩝니까? 그 전주에서 민주당, 전주인가 익산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2번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국힘으로 가 있는데, 바로 이분이 그 조병갑의 증손녀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조기숙이라고, 그분은 이화여대 교수인데 언론에 자주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말도 잘해요. 근데 조기숙과 조배숙은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부를 쳐들어갔을 때 조병갑은 변복을 해가지고 전주 감역으로 도망을 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 고금도로 유배를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다시 이렇게 민사국장에 다시 임용되고 재판소에 판사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고위직을 두루두루 거치고, 지금 여기는 이게 지금 조병갑이 묘라고 그러는데, 기록에는
이렇게 아무 기록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정읍에 있는 기념재단에서 사진 2개를 올려놓고, 그래서 그럼 이게, 저도 요 부분은 글씨를 뭐 알 수 없으니까, 어찌됐든 그 후손들은 이렇게, 그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층으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고부 관아가 없는데 바로 이 관아터가,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자리인데 옛날 여기가 이렇게 관아가 있었는데, 아마 5월에 이제 가시게 되면 그 보게 될 그 정읍에 있는 그 기념관 그 가까운 거리에 이 부분이 있고, 그 일대가 다 그 격전지인데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게 군자정입니다. 양 옆에는 다 평야잖아요. 여기 군자정에서 온갖 파티를 자주 했던 그 장소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영천 선생은 동학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관련된 사료들을 모아가지고 글을 대단히 잘 쓰더라고요. 저도 여러 편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우측은 이제 그 이영천 선생 정언에 의하면 이쪽은 두숭산, 이쪽은 성황산 해가지고 이렇게 분지 안에다가 이런 정자를 꾸며놓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은 전라감사나 고부는 면적이 크잖아요. 또 주위가 온통 그 곡창지대고 하니까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그 많은 양의 뇌물을 바치하였고, 또 주기적인 이렇게 뇌물을 바치지 않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그냥 자리에서 밀려난다 할지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면 그 전라북도 고창에 나오는데, 그 고창에서 줄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에 그 평야지대에서 인촌 김성수와 수당 김현수가 자라면서 거기서 그 조부 때부터서 많은 그 생산량을 통해서 나중에 동아일보 기반을 이렇게 다져갑니다. 아까 제가 24개라 했는데 14개 면이네요. 제 기억이 잘못됐네요. 지금 그 원래 이렇게 그 일제 조선 총독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가 지금 1914년 이때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고유로 된 이 지명들이 다 한자어로 바뀝니다. 혹시 이렇게 산 밑에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들은 되게 이름이 평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평촌이라는 곳은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는 마을 이런 뜻인데, 우리 고유어는 벌말입니다. 그 수도권에 가면 지하철 1호선 이름이 평촌역이었다가 벌말역으로 바뀐 역이 한 군데가 있어요. 한 20년 전에 바뀌었는데, 우리말 사랑 그 단체에서 그 우리 고유어로 다시 되찾아가자 해가지고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벌말 그러면 좀 사람들은 촌스럽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자어로 평촌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더 그 권위가, 품위가 있어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여전히 그 우리 의손에 이렇게 그런 우리 언어 속에 내려오고 있는 일제 잔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 지금 요 일대가 고부 평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쪽으로 쭉 더 가면은 이제 그 고창이 나오고, 하여튼 이 일대는 전부가 다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바로 저기 조 교수님이 누구냐면은 조병갑의 부친입니다. 이 공덕비를 세울 때 그 지역의 백성들한테만 그러니까 보니까는 부모님한테 불효하거나 형제간의 사이가 나쁘거나
또 이웃 사람들한테 불친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참 이렇게 제목을 걸어가지고 다 세금으로 걷어들인 겁니다. 마치 우리가 종교개혁 때 로터의 뭡니까 면죄부 판매하듯이, 그러니까 이걸 전부 돈을 주고 다시 면천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하여튼 세금을 가혹하게 걷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병갑은 탐관오리의 달인 뭐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새카만 이 비석이 바로 그 부친의 공덕비입니다. 이쪽 고부, 전주, 익산 다 평야 지대잖아요. 이렇게 물산이 풍부한 곳에서 밀란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 밀란 이전에 1811년인가요? 홍경래 난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사학자들은 홍경래 난이 아니라 이거 홍경래 봉기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진주에서 임술년에 1년 후에 바로 봉기가 또 일어납니다. 그때 진주 봉기 때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이렇게 같이 합세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일으키는데, 그보다 더 먼저 1801년 신유박해 때 다산이 여기 강진에 유배 오잖아요. 자그마치 18년 5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때 그분이 쓴 기록에 보면은 그 마을 앞에 있는 이름이 용산인데, 용산이 아전해가지고 그 아전들이, 그러니까 지방 수령들이 얼마만큼 백성들한테 이렇게 그 가혹한 세금을 거두었던지, 세금을 안 내니까 집에서 기르고 있는 황소도 끌고 가버리고, 내가 어느 집에서 돈을 빌렸는데 제때 변제 못하니까는 우리 집 딸을 그 집에서, 그것도 60이 넘은 앞을 못 보는 소경한테 결혼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다산은 듣고 전부 그걸 이렇게 시로서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헌에 보면은 1800년대 이미 초부터서, 그러니까 정조가 이제 물론 정조가 이렇게 갑자기 삶을 마감하고 나서 이제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하잖아요. 그 순조가 이렇게 즉위하면서 그때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이제 외척들이 이렇게 고종 민항우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데, 그때까지 이제 우리 경제는 이제 거의 이제 파탄이 납니다. 그 파탄 날 때 대표적인 것이 삼정문란이었고, 바로 그 삼정문란이 이런 이렇게 봉기로까지 이어졌는데, 그 봉기에 극에 달했던 부분이 바로 동학이었고, 아마 우리 5000년 역사에서 피지배 계층이 힘을 합해가지고 중앙 권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마 유일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1894년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문학사에서도 그 앞에 나온 작품은 고전문학, 그 이후는 현대문학 해가지고 문학에서도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청산 과부들, 동네 청년하고 이렇게 약혼을 해뒀는데 갑자기 청년이 요절하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그 얼굴도 모르는 그 남자 집에 그냥 혼자 가서 그 집에 가서 평생 수절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폐정개혁안 14개 조항 중에서 과부의 재가를 허가할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남녀 평등은 아니지만은 여성의 권위가 과거보다 조금 더 개선된 이런 형태로 가는 첫발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신분제 폐지 중요하죠. 그리고 과거제가 이제 폐지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묵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가결전, 가호전 등등 해가지고 세금 종류가 그냥 아주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독신해가지고 신을 못 오가는 것도 이렇게
그 남과 더불어서 사모하지 못한 것도 전부가 다 죄가 되는 거죠. 근친상간 뭐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죄가 되는데 단 여기에 대해서 벌금으로 납부하면은 다 죄가 면천이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조병갑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은 일반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하얀 개, 이름하여 백구첨정, 노란 개는 황구첨정, 뭐, 그 다음에 죽은 사람, 백골징포, 이런 데다가 세금을 이렇게 매겨서, 그, 가렴죽으로 일삼았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매년 이렇게 그 정읍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합니다. 동해의 발산지는 이렇게 고비였다 해가지고, 그, 실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나간 역사지만은 우리가 이런 슬픈 역사는 다시 반복하지 말자. 아마 이런 측면에서 지역마다 이렇게 하는데 정읍도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한 시민이 지금 여기 누굽니까? 조병갑의 선정비가 있는데 이 선정비를 저것을 허물자 해가지고 한 시민이 지금 이렇게 그 1인 시위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러죠. 저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또 다른 비석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역사에서 국민의 저항을 받는 이런 사람을 담지 말아라 해가지고 새로운 이렇게 그 교훈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도 있고도 그럽니다. 그 고종 24년에 저기 세웠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 위치를 지금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날의 그 동학의 그 함성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 가운데 지금 얼른 보니까 근데 이게 가운데 있는 분이 전봉준이에요. 왼쪽은 김계남, 이쪽은 손아중. 근데 처음에 그 고부에서 기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장으로 옮겨가잖아요. 그 무장에서 손아중은 굉장히 자기 세력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5천 명 정도?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봉준은 그리 가서 전투를 해보니까 전봉준은 굉장한 전략가거든요. 그리고 담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손아중이 모든 권력을 다 전봉준이한테 밀어줍니다. 이건 뭐 족보에 관계된 거, 이것도 이제 이건 전라북도 그 고창 무장에 있는 고창읍성에서 여기 무장까지 차로 한 15분 정도 가는데 거기 가면 해자도 잘 복원되어 있고 그 옛 성의 모습을 잘 담아놓은 거고, 여기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끼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이걸 통해서 131년 전 우리 선조들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봐라. 이거는 이제 그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우금치에서 전투했던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재놓은 건데, 그 동학전투에서 일본군이 그때 사용했던 총이 슈나이더 총입니다. 그 슈나이더 총을 보고 그 일본인 무라다라는 사람이 2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것이 무라다 소총입니다. 그래서 무라다하고 슈나이더 총을 가지고 화성총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화성총은 반드시 서서 이렇게 격발해야 되는데 무라다나 슈나이더는 이렇게 엎드려서 하니까 근데 이 전투에서도 우리는 수만 명이 희생을 당했지만은 일본군은 1명 내지 2명 정도. 그 김태규 교수라고 산업공을 전공한 분도 동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굉장한
그 글도 쓰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기록들이 그리고 이제 이것은 100주년 기념탑 100주년이 1994년 그러니까 동학 있고 나서 100년 만에 동학 농민혁명으로 학계에서 이제 이제 새롭게 이렇게 명칭이 재조명이 된 겁니다. 좀 순서가 섞였는데 이건 아마 우리 뒤에 계시는 박주원 전 선생님이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남도일보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이쪽 1894년 12월 우수영을 거쳐가지고 후비 보병 부대하고 관군이 여기를 들어와서 한 3일간 이렇게 이 일대를 진도 일대를 수색해가지고 한국전쟁 때 진도에서도 손가락총 얘기를 하던데 내가 살려고 그러면은 그냥 손가락으로 저 집입니다 그러면은 그 집의 젊은 장정들 전부 그냥 가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숫자가 그러니까 읍내에서 살해해가지고 나중에 이쪽 여기 솔개째 송현이라고 하는 여기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1904년인가요? 권중면이라는 그 진도 군수가 부임해 와서 이거를 보니까 아니 왜 그런 농사를 안 짓냐 했더니 이제 지난 1894년에 그 사건 당시를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증언한 그 기록에 의하면은 거기 있는 유골들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접근을 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혼을 달래주라고 하는 가벼운 의식도 이렇게 지냈다 하는 얘기를 그분의 아들 권중현인가요? 이제 그분이 아마 연세가 90대까지 살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생전에 우리 박주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전해줘가지고 그 얘기가 이렇게 기사화돼서 났고 저도 지금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15년에 지금 박중진 유골일 거다 해가지고 이쪽에서 기념사업회에서 행사했던 그 장면의 지금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진도 동학 개수라고 하는 그 사진하고 또 같이 발견된 사진이 5분가 더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의 일부가 여기다 이렇게 제가 소개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진도군 관계자분들이 아마 전주를 방문해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그 장면의 사진이고, 그 일제가 이쪽 남면 북양 정책, 남쪽에다가 이제 면화를, 그러니까 함경도부터 제주도까지 심었는데, 그러니까 기존 재래종 말고 새로운 계량종을 심었는데 유일하게 시험재배에 성공했던 지역이 목포 앞바다에 있는 고화도란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성공이 되니까 이 일대에다가 면화를 전부 이렇게 심었는데 1904년인가요? 1905년, 6년인가? 그때 이 사도 마사지가 목포에 있는 그 작물 시험장 여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진도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좀 이따 보게 될 건데 이걸 보고 이제 채집에 갔던 그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910년도 진도 읍성의 사진인데 이 뒷산이 지금 이 뒷산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빛바랜 사진입니다. 요건 조금 더 이건 선명하게 보이죠. 산에서 나무 갖다 쓰니까 이렇게 민둥산이었을 것이고, 그 당시 집들은 거의 대부분 초가집이 일반적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진은 아마 진도 읍성이라고 하는데 그 읍성에 있었던 그 남문자리, 남쪽에 있는 문, 아마 그 장면을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박중진이라는 분이 그 이쪽 밀양박시 숙민공파 지금 가성보를 이제 그 이후에 그 후손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이렇게 이걸 족보에 이제 이렇게 올린 그 지금 내력을 여기다 적었는데 그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이 지금 잘렸네요. 아까 요것도 그 솔개째 지금 어디 그 근처 어디쯤 얘기인 거고 지금 이 사진은 조동면 창유리 유토가 집이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태주가 아니라 태수입니다. 이분이 1925년 조도초등학교 설립 당시에 땅을 기증했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청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청제공하고 이쪽 숙민공파하고는 그 박철민, 박순민 여기서 두 형제가 이제 숙민공, 청제공 이렇게 갈립니다. 저는 여기 이제 직계는 아니지만은 이쪽 청제공 중에서 한 중조부 정도 되는, 근데 이분하고 그 아까 박중진 분하고는 나이 차이가 15년 차이가 나는데 저 6월 감정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한 40대 얼굴로 하다 보니까는 그 전주 녹수관에 모셔져 있는 그 건물, 그 흉상도 40대 얼굴로 이렇게 꾸며놨던데 아마 이 비석은 최근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비석이 조그맣겠고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었고 여기는 이제 그 우수용 쪽인데 벽파진 그 일본 후비 보병부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상륙했던 장소고 갈 때도 이쪽에서 배를 이용해가지고 저쪽으로 갔던 장소고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그 솔개째 지금 일부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제가 다른 그 책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건데 좀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좀 희미한데 이제 지금 이 사진은 아까 그 목포에서 뭡니까 작물 그 시험장에 근무했던 사도 마사지라는 분이 그 유골에다가 쓴 일종의 그 글씨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 동학 동학당 여기 수계 수급 머리를 뱉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에는 거기서 채취해가지고 가져오게 된 그 내력이 여기 적어져 있는데 제가 요거 미처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 저는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었냐면은 여기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1492년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콜럼버스 당시에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기 제독이라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비웃음만 받고 콜럼버스는 굉장히 그 노후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 갔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대양의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 와트가 전기기가 만들 때 여기서 이거 이용해 가지고 그냥 동양 세력 침략해라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은 어찌됐든 대량 생산이 되고 보니까 그 생산된 물건을 팔려면은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데 바로 그 시장의 새로운 개척지로서는 식민지가 가장 최적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은 그 유럽의 선진 나라들이 생산해놓은 그 물건들을 소비해주는 그냥 소비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그 명치 유신을 통해 가지고 자국의 이렇게 그 국방력과 경제력이 향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소비 시장으로 한반도가 있고 중국이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페리제독을 파견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게 했듯이 조선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부산과 원산과 인천을 먼저 개항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개항시킨 항구가 북한의 제1항구 남포입니다. 진남포. 그리고 이제 목포 해서 나중에 목포가 개항되고 나니까 목포하고 부산 중간 지점인 마산, 그리고 목포하고 인천의 중간 지점인 군산항을 개항해 가지고 조선 전역에서 자유로운 통상을 통해 가지고 이쪽 소비 시장을 이제 엮어가면서 대신 일본은 쌀이 부족하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가져갔던 게 쌀, 면화, 소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제국주의 시대의 서막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 영국이 프랑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중국을 침략해가지고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이렇게 결단낼 때 프랑스는 또 한편으로 바닷길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베트남을 침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침략에 갈 때는 그 프랑스 그 신부들이 가가지고 그 베트남 왕조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나쁠 때는 반드시 명분을 걸잖아요. 가령 카톨릭 신자한테 박해를 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군사력으로 위협을 해서 강제로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게 하고 그 나라의 자원을 약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시대가 바뀌니까 미국이 베트남을 또 이렇게 점유해 들어가고 그 형태가 그 인도네시아를 쳐들어간 거, 미국이 필리핀을 이렇게 점유해 들어간 거 보면은 이쪽 동아시아 세력은 그 영역은 전부가 다 이렇게 그런 침략국들의 전유물이 됐던 것이고 또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더 먼저 이쪽 라틴 아메리카를 그냥 결단내 가지고 거기서 그 많은 자원들을 이렇게 또 약탈해 가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무슨 삼신이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충돌하면서 그 원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나라 간에 무슨 영토 그 국경이 없었던 그런 평화로운 지역이었는데 그들이 아프리카를 지배하면서 이제 국경 분쟁도 생기고 이러는데 원래 하와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와이에 왕조가 있었잖아요.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었지만은 미국이 여기를 쳐들어가 가지고 미국의 영토를 이렇게 만들고 물론 알래스카 대륙은 이제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그 제국주의 시대가 20세기까지 19세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세계는 부자와 이렇게 빈자로 계속 갈라지게 되는 또 이런 상황도 만들었는데 갑신정변 당시에 원래 일본에서 경제 지원도 하고 군사 지원도 해가지고 이 조선과 청으로부터 보험하게 대주겠다고 철저한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 우정국 낙성식을 전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화당의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청나라가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그냥 일본인들은 그걸 다 배반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천진조약을 맺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동학에 의해 가지고 전juk 그 가면까지 이렇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종황제가 그러면 청에다가 군사지원 요청하자라고 하니 그래도 소수지만은 만약에 청의 군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이 들어온다. 한반도는 이렇게 된다. 근데 민영인가요? 이쪽 민씨들 척족 세력이 들고 나서 가지고 아니다. 청나라 군사를 우리가 불러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청나라가 더 일본보다 강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하고 더 가깝지 않느냐, 그리고 저 동학 개수를 우리가 빨리 잡아야지. 지나간 얘기지만은 청나라 군사가 들어올 때 일본은 더 빨리 들어와가지고 일본은 먼저 한 것이 바로 6월에 뭔가요? 경복궁을 점령해가지고 고종황제를 인질로 잡고 이제 협상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청도에서 충청도 성안에서 이제 육전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해전에서 전투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그 결과는 한반도에서 종주권을 이렇게 획득했지만은 나중에 러시아, 영국 이런 나라들이 삼국 간섭에 의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한반도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연해주 땅이 원래는 중국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삼국 간섭에 관여해 준 대가로 그 연해주를 러시아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일본은 다시 1904년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쪽 동아시아에서 이제 패권을 점유하고 37년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중일 전쟁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중국까지 제압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1894년 그러니까 저쪽 우금치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세력들이 거기서 쫓겨온 동학군들이 어디로 모이냐면은 이쪽 장흥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장흥 석대 들판에서 이제 동학군이 대패를 하는데 전략적으로 방어물도 없고 그 다음에 무기류에서 우리가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 그것도 대낮에 평야지대에서 전투라는 것은 그 결과는 뻔한데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어찌됐든 동학군은 패했는데 그때 23살 먹은 이소사라는 여인이 청산과부입니다. 이 여자는 마상에서 동학군을 지휘했던 그런 분입니다. 나중에 나주를 압송당해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이제 워낙 부상이 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삶을 마감했는데 광군에 속했던 이두왕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소사에 대한 얘기가 쭉쭉 나오는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또 장흥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 이방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흥에서 이렇게 동학이 강하게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장흥 부사나 이쪽 강진 쪽에 있는 이 지방 수령들이 워낙에 백성들한테 가렴주구 형태로 이렇게 세금으로 괴롭히니까 또 거기다가 직강소를 설치해가지고 절대로 농민군하고 협상에 의해서 지방 정치를 돌보라고 하는 이 지침 내려왔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지역이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 전역에다 53개 직강소를 설치할 때 직강소가 설치가 안 됐던 곳이 유일하게 나주하고 남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몇 번 나주 성을 공격을 했어도 이게 안 되니까 전봉준이 가가지고 나주에 나주 목사 민누구를 만나서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나주 목사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이쪽 동학군이 나주 읍성을 여러 번 공략했지만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무안 쪽에 배상옥이라고 하는 동학 접주가 또 거기 또 장누구 이렇게 나온 이런 분들이 다시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고막원에서 그때는 고막원이 이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전투를 했지만 거기서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니까 이제 거기 있는 쫓기는 병사들이 다시 이렇게 장으로 모아가 장흥에서 그렇게 완패를 당하고 이제 지금은 섬이 아닌데 작가 한승원 선생의 고향인 섬이 무슨 접도인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갔었잖아요.
그 섬으로 옮겨갈 때 18살 된 윤성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밤에 이렇게 노를 저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건네줍니다. 그분들이 숨어서 간 곳이 저쪽 완도, 진도, 그 다음에 저쪽 신안 섬들로 이렇게 이제 다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그리고 진도에서도 이쪽 공원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갔는데 그 간 곳이 제주도인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그 잔존 세력을 없애자 해가지고 끊임없이 언제까지냐면 1909년까지 그 동학군을 이렇게 수색을 합니다. 김지하 그 선생 할아버지가 김영배인데 이분이 그 암태도에서 그때 암태도에 문태연이라고 하는 빵 많은 지주하고 골패를 둡니다. 상대방이 이제 그 판이 커지니까 빵 문서, 집 문서를 걸고 이제 그 노름을 하는데 상대방이 속임수를 쓰니까는 이제 상대방 멱살제비를 하면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이제 막 그 주먹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문태연이 관에다가 신고해가지고 거기 가서 아주 그냥 그 죽도록 이제 매를 맞고 집 땅을 다 뺏기고 이제 돌아옵니다. 마음에 환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를 가눌 길이 없으니까 그 집에다가 밤에 이렇게 불을 지르고 그 집에 머슴들이 나와가지고 반항하니까 머슴들 몇 놈을 그 뭐 어떻게 그냥 해쳤다고 하는데 그건 알 수 없는 얘기고 그때 밤배를 타고 암태도에서 법성포 그 주화실로 도망을 갑니다. 그 주화실에다가 거기서 한 4년간 이렇게 은거를 하면서 근무라고 하는 들 오고 가면서 그 증조부가 동학에 입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지하 선생의 조부가 김옥삼인데 그 할아버지 김옥삼과 그 다음에 증조부 김영배가 실제 동학전투에 참가를 합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동학군이 벌인 전투는 일본군하고 전투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동료 시체 속에 묻혀 있다가 밤이 되니까 아들과 아들이 나와서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그 추적군대에 의해 가지고 그 증조부는 그 법성에서 광주로 가는 그 언저리에서 의문의 죽임을 당합니다. 몸에는 돈도 있었고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 아무래도 동학군의 추적에 의한 것 같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얼굴도 잘생겼고 근사한데 우리 할머니는 그냥 곰보에다가 키도 작고 하는데 도대체 짝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할머니하고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부부가 됐을까? 근데 이제 나이가 커가니까 그 할머니가 그 진실을 다 말해주는 겁니다. 원래 할머니는 전주 이씨였는데 그 아버지가 동학 전투에 나가가지고 죽었대요. 근데 죽기 전에 동학의 그 지도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협상을 했답니다. 우리가 이번 전투에 아무래도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누구네 집 누구하고 이렇게 혼사를 맺어라. 그래서 그 인연으로 특히 우리 할머니는 족보도 바꾸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부가 됐다는 그 얘기. 그런데 그 동학에 참여했던 분들이 나중에 또 보니까는 이제 의병운동하고 독립운동하면서 나중에 빨치산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연계가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 김지하 시인의 아버지 김맹모라는 분은 그 해고록에서 우리 아버지는 공산주의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근데 그 한국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월출산에 가서 이제 그 빨치산들하고 이렇게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 이념 투쟁을 포기하고 나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거야. 아마 그 부분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꾸며낸 자작극 같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아버지가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49년 당시에 목포에서 보도연맹원들을 예비 수감을 하거든요. 수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양손에다 철사를 묶여가지고 돌멩이를 채워가지고 밤에 저 그 목포 앞에 쭉 나가면 시야바다 그 물 내려갈 때 썰물 때 여기다 이렇게 바다에다 다 이렇게 수장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저기 넓은 바다로 다 떠나가는데 이게 들물되면 다시 그 시신이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은 지금 목포 부주산 입구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이 8살 된 이 꼬마가 바다에서 그 밍크고래가 있고 움직이는 걸 보고 이걸 보려고 저기 목포 부둣가에서 그 남하까지 옵니다. 그러면 거기 오는데 초등학교 8살 된 꼬마가 걸어왔으니까 친구들하고 적어도 서너 시간은 걸렸을 건데, 근데 이제 호기심이 워낙 많으니까 바닷가에 와가지고 그 밑에를 내려가 보니까는 웬걸 그냥 물속에가 온갖 시신들이 가득 떠 있거든요. 그것도 철사줄로 묶인 데다가 시신을 그냥 물고기가 파먹어가지고 이런 모습.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말했더니 할머니가 시시하더니 조금 커가니까 이제 그 진실을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이 얘기합니다. 아마 나의 시의 출발은 우리 할머니의 그 비극적인 얘기로부터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자기 증조부 김영배의 그 하고 그 아까 골패를 뒤었던 문태현인데 그 문태현의 아들은 문제철입니다. 문제철은 암태도뿐만이 아니라 나주, 충청도까지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최고 가는 지주였던 겁니다. 여기 영암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지주가 또 어떤 분이냐면은 현정은이 할아버지 현준호가 있잖아요. 또 목포에서 문화가는 그 차범석의 그 아버지 되는 차남진,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그 목포 부회로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전에는 그 조선인 출신이 그 몇 명 안 됐는데 30명으로 이렇게 늘리면서 그 중에서 10명은 조선인으로 채워집니다. 거기 목포 부의 의원을 하고 중취원 참의를 해방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엮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차남진의 동생이 우리나라 외과 의사 제1호라고 얘기하던데 차남수 외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윗대 조상들이 뭐 있는가 저는 차시들 집안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저 암태도의 그 문씨의 그 아들이 문제철이 40년대 그때가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일로 전향을 하거든요. 그때 목포에다가 문태중학을 설립해요. 그리고 50년대 이제 고등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지금 그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일제 강점기가 이렇게 접어들면은 그 지주들이 그 관으로부터 굉장한 보호를 받으면서 일본이 저미가 정책을 시행할 때 막 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이렇게 생활고가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는 그때 아마 뭐 흰중론 해가지고 그냥 죽 한 그릇 얻어먹고 사나 이렇게 땅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1909년까지 동학은 전라도 전역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밀고를 하도록 해가지고
색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1910년 이렇게 완전 합방을 이루면서 이제 친일 거두들이 여러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지금 이렇게 아까 조 누구처럼 이제 이런 그 지배 권력하고 이렇게 가깝게 이어지는 이제 이런 삶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우리는 이 동학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신분제가 일부 이렇게 개편이 됐고 새로운 제도가 형성이 됐고 이랬는데, 비록 외세에 의해서 이런 그 척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자력으로 접근해 가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었다.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진도 동화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자료를 보면은요, 진도에서 동학군하고 이쪽 그 광군하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냐라고 보면은 법성이나 이쪽 무안이나 장흥 이런 데서 이렇게 처음에 와가지고 진도 읍성을 공략할 때, 그때 누구죠? 이승인가요? 그때 진도 군수는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점령을 하니까는 가진 그 수성군에 대해서 아니면 그 관리들에 대해서 집에다가 방화도 하고 재물도 약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약탈한 재물은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동학군들한테 이렇게 그 분배도 하고 이랬던 건데, 나중에 그 보니까 진도의 그 동학 지도자는 수성군들이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설계제 800명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박맹수 교수도 여기 진도를 여러 번 다녀갔고, 그분이 그 홋카이도 대학에서 약간 그 유골 그 관련해가지고 발견했던 분이기도 하는데, 숫자가 많으면은 400명, 적으면은 200명,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권중면의 아들, 그 권철현 선생이 전한 내용에는 거기에는 그런 숫자 명기는 안 돼 있고, 이렇게 동학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이런 그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렇게 얘기할 뿐이고, 그 어디에도 진도에서 아주 명료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진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일까? 아까 정읍이나 이렇게 각 무장 이런 데서 저런 사건을 그 사업화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새롭게 재조명하듯이 그 지난 2015년인가요? 그 학술 행사 때 그러면은 저 후손이 누군가에 대한 그 어떤 규명이 정확히 됐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그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진도는 과거 역사 속에서 삼별주 항쟁 때 그 사람들을 도왔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으며, 또 동학으로 인해 가지고 기록은 없지만은 이 동학군들한테 친인척 관계가 됐건 아니면 그들을 후원했던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박해와 그런 그 학대 내지는 그런 감시와 처벌이 진행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장흥은요, 그 장흥성을 지켰던 수성군하고 동학군들하고 그 후손들 사이에 지금도 이렇게 갈등이 잔존해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도 전에는 다 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기념사업도 이렇게 같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지나간 우리가 과거사를 아주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어떤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걸 그 제기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세계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진도 동학은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명 되지 않을란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냥 두서없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